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김영욱의 모함. 한비사카린 밀수 사건은 1966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발단으로 거의 모든 언론사의 취재 경쟁에 불을 붙였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성렬은 경향신문 가판 기사를 읽고 5월 말 진주에 경남일보가 보도한 것이 사실이구나 라며 무릎을 쳤다고 한다. 이 사건은 5월 말 경남일보가 첫 보도를 했는데 대재벌이 사카린 따위나 밀수한다는 지방지의 보도가 쉽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중앙지 기자들은 반신반의한 채 사태의 추이만을 지켜보고 있던 중 경향신문 가판 기사가 난 겁니다. 언론은 여론을 경랑처럼 출렁거리게 했다. 제58회 정기국회 회기 중인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회에서도 특정 재벌 밀수 사건이란 안건으로 이 사건을 다루게 됐다. 정일관 국무총리와 장기영 경제부총리, 민복기 법무장관, 김정념 상공장관 등 관계장관이 출석했다. 9월 22일의 발언 순서는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무소속의 김두한 의원 차례였다. 이만섭 의원은 천인공로할 밀수 사건을 국회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뿐 아니라 이병철 씨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며 광복 이후 반공투쟁에 앞장섰던 김두한 의원은 다혈질의 열혈남아였다. 이날 그는 신문지로 포장하고 노끈으로 묶은 석유통을 들고 일찍 국회에 등원해 있었다. 평소 친하게 지낸 이만섭 의원이 김두한 의원 옆에 앉아 있다가 김 의원 그게 뭐요? 하고 묻자 그는 굳은 표정으로 응 이거 사카린이야 이 의원 하고 대꾸했다. 그래요. 나는 말로만 들었지 사카린은 구경도 못 해봤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안 돼. 나중에 보게 될 거요. 앞줄에 앉아있던 상공부 오원철 공업국장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잠시 후 김두한 의원이 석유통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질문 아닌 연설을 시작했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에 담긴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는 대통령이 여기에 나왔으면 호되게 한번 따지고 싶지만 국무총리가 여기 대통령을 대리하고 여기 장관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내각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3년 몇 개월 동안 부정과 불의를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린 하나의 피고로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도적질에 먹는 국민의 모든 재산을 도적질해서 합리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이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사카린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 내각은 고루고루 맛을 봐야 알지. 단상 위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김정념 당시 상공부 장관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날 김두한 의원을 보니 표정이 좀 이상해요. 본회의장 발언대에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고 아주 격렬한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저것이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듭디다. 다시 국회 속기록을 보자.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산회 선포해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때 오물을 제일 많이 뒤집어 쓴 사람 김정념 장관이었다. 뭐가 날아오는데 날아오는 걸 보니까 똥이야. 순간적으로 이건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주무장관인 내가 답변도 충분히 못하는 판에 기자들은 연일 사표내라고 아우성이었죠. 그런 판에 저걸 피하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나는 떡 앉아서 정통으로 뒤집어 썼지. 속죄하는 셈치고 정통으로 맞았죠. 화장실에 가서 대충 씻고 집으로 가서 옷 다 벗고 몇 번을 물 데워서 씻고 그래도 냄새가 안 나가요. 한참을 했죠. 그날 오후에 정일관 총리에게 사표를 냈어요. 정 총리가 수습을 하고 난 다음 내야지 도중에 내느냐 나한테 맡겨라 하시더니 받고 넘기셔요. 26일 저녁에 해임됐어요. 국회 오물투척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정일관 내각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김두한 의원 사건을 개탄하는 특별 공안을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국민들에게는 속 시원한 일로 회자됐지만 김두한 의원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의원이 돼 제명 처분됐다. 며칠 뒤 이만섭 의원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청와대로 들어갔다. 정일관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엄민영 내무장관, 이후락 비서실장, 김영욱 정보부장도 와 있었다. 식사 도중 반주가 몇 순배씩 돌자 김영욱 정보부장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각하 이번에 김두한이 오물을 뿌린 것은 김종필이가 시켜서 한 짓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김 부장이 잘못 알았겠지. 틀림없습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것이 경향신문인데 그것은 JP 계열인 김용태 의원이 정보를 흘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두한이 구속돼 형무소에 갈 때도 JP 라인인 김택수가 5만원짜리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연설 내용을 보아도 이우락 실장과 장기영 부총리는 공격하면서도 김종필은 동정하는 투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김 부장의 이야기를 거들면서 사건 배후 인물로 김종필을 지목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도 김영욱 부장의 말을 믿기 시작하더라고 한다. 김 부장, 그러면 김두한이를 끝까지 다그쳐서 자백을 받아내. 앉아있던 이만섭 의원은 이것 큰일 났구나. 대통령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결국 대통령도 오판하게 마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것이다. 저녁 식사 후 한 사람씩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헤어질 때 이만섭 의원은 일부러 맨 마지막까지 남아 박 대통령과 서재에서 독대했다. 각하, 저는 JP 라인도 아니고 공화당에 입당한 것도 대통령 한 분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경향신문에 기사가 난 것은 JP 계열에서 흘려준 것이 아니고 울산지국을 통해 취재해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김택수 의원이 김두한 의원에게 돈을 준 것도 같은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던 김 의원에게 사식이라도 사먹으라고 인간적으로 준 돈입니다. 그리고 김두한 의원이 남에게 사주를 받아 연설할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 되어 심각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 각하, 제 말씀이 진실입니다. 몇 사람이 짜고 가깝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소. 이만섭 의원이 보기에는 박 대통령도 자신의 이야기를 믿는 것 같았으나 김영욱 부장에게 한번 지시한 것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았다고 한다. 며칠 뒤 이만섭 의원이 식당에서 우연히 김두한을 만났더니 혹독한 수사를 받은 때문에 건장하던 사람이 몰골은 초췌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 한다. 이 무렵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미국 웨스트민스터대를 방문,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하는 도중에 월남을 방문하고 있었다. 1986년에 김종필은 이렇게 증언했다. 월남에서 국내 소식을 들어보니 그 야단이 났더구먼. 내가 돌아온 뒤 나중에 김두한 의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음모가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진술하라고 강요까지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 내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때 조사했던 검사도 세상 떴지만 속으로 나한테 퍽 미안해하면서 갔을 거예요. 한비 사카린 밀수 사건은 이병철의 차남 이창희가 구속되고 한국 비료공장 주식의 51%를 정부에 헌납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다. 한비 주식 헌납 문제와 관련해 이만섭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다. 장기영 부총리가 처음 이병철의 주식 헌납 결제 서류를 들고 청와대로 들어왔을 때에는 한비 전체 주식의 51%가 아닌 이병철 개인 소유의 주식 중 51%만 헌납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건 약속 위반 아닌가, 나를 속이려는 거야 하고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한비 주식의 51%는 1967년 10월 4일 정부에 헌납됐고 삼성은 49%의 주주로만 남아있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1967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한국비료는 요소비료를 값싸게 생산하는 우수한 공장이 됐다. 1967년에 톤당 생산 원가는 65달러, 외국의 95달러보다 30%나 싼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비료는 1968년부터 본격화되는 농공병진 정책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준다. 1967년 한국비료는 톤당 81달러로 수출하게 돼 164만 달러를 벌었다. 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박정희와 유경수의 부부싸움 1966년 10월 중순경 이동환 외무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10월 24일부터 이틀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는 월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과 관련한 일정표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7개국 정상뿐 아니라 7개국 영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아주 큰 외교 행사가 될 것입니다. 나 저 사람 안 데려가겠어. 이번에는 혼자 가겠어. 이 장관이 놀라 박 대통령의 인상을 살피니 썩 좋지 않았다. 근자에 들어 청와대에서 자주 박 대통령과 유교사 간에 불화설이 나돌고 있었음을 기억한 이 장관은
박 대통령을 설득했다. 각하, 그래도 국가 간의 외교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부인을 동반하는데 각하만 혼자 가시면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월남도 들러야 하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장병 위문에 마누라 데리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혼자 가겠다니까. 박 대통령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영부인께서 건강이 나쁘시다든가 밖으로 내세우기 부끄럽다면 몰라도 어딜 가나 환영받는 분인데 월남 방문이 정 걸리신다면 마닐라만이라도 함께 가셔야 할 텐데요. 아니 거 왜 남의 가정 문제까지 간섭하려 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나라 일에 충실하면 되지. 외무장관이 왜 간섭이야. 왜 안 데려가는지는 자기도 잘 알면서 왜 자꾸 그래. 박 대통령의 신경질을 듣고 난 이동원 장관은 집무실을 나오면서 난감했다고 한다. 당시 박 대통령과 유교사 간 부부싸움의 주제는 대통령의 술자리 문제였다. 이동원 전 외무장관의 회고. 박 대통령은 혈기왕성한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유교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신 채 대통령으로서 근엄하게 지내시기만을 바라셨겠죠. 저도 비서실장으로 3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해봤지만 그곳은 밤낮으로 일만 하는 곳일 뿐 외롭고 적막한 곳입니다. 요즘이니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고 그걸 푼다는 말도 관용적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그 시절에 특히 유교사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두 분의 충돌이 잦으면 청와대 부속실에서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새나와 아는 장관들은 다 알고 있던 시절입니다. 각각에서 저에게 자기도 잘 알면서 라고 하신 말씀은 부부싸움이 소문이 되어 돌고 있음을 각하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 장관은 그 길로 유경수 여사를 만나 설득했다고 한다. 웬만하면 각하의 말씀을 제스처라고 봐주시고 함께 가시죠. 각하께서 기생들과 술 마시는 것보다 사모님께서 홧김에 국제 행사에 참석 안 하시는 것이 국익에는 더 해롭습니다. 국가 원수의 부인으로서 사모님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유교사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려 했으며 먼 곳을 응시한 채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본인이 가자고 해야 가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간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은 목격담을 갖고 있었다. 그 무렵 무슨 일로 제가 청와대 2층에로 올라가게 됐는데 대통령 침실 쪽에서 유교사의 몹시 격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 방문이 조금 열려 있더군요. 눈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데 각하께서 담배를 뻑뻑 피우시다가 벼랑간 재떨이를 확 집어 던졌습니다. 유교사의 얼굴에 맞았다는 것은 낭설이고 벽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화풀이를 하신 것이었죠. 그 후 마닐라 정상회담에 박 대통령 혼자 참석하게 되자 밖으로는 월남이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영부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그럴싸한 발표와 함께 재떨이 사건도 소문이 되어 돌고 있었습니다. 부속실에 근무한 또 다른 인사는 이런 설명을 했다. 유교사의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썩었을 겁니다. 특히 1965년 전후로 박 대통령은 목숨 건 혁명 이후 국가 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자신감이 충만해 있을 때였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엔 마땅히 갈 데도 없는데 측근인 이우락 비서실장, 박종규 경호실장, 김영욱 정보부장, 장기영 경제부총리들이 각하를 모시고 자주 요정 같은 술집에를 드나들었죠. 유교사는 이분들을 미워했어요. 이분들도 유교사를 무서워 피하고 2층 부속실로 올 일이 있으면 까치발로 살금살금 들어와 부속실 직원에게 속삭이듯 사모님 계시나 하고 묻곤 했죠. 특히 이우락 비서실장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모님 계시나 하고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재치도 있고 고집도 센 유교사는 직원보다 가능한 남편을 존중해 여러 가지 예를 들거나 돌려 말하곤 했는데 때로는 이런 대화법이 박 대통령의 아픈 곳을 더 자극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가령 조용한 음성으로 혁명하신 분이 혁명 정신을 잊으셨어요. 케네디나 나폴레옹을 닮으시려 하지 마시고 여자들과 술 드시는 것보다 라고 하면 박 대통령은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교사는 특히 장기영 부총리가 운영하던 한국일보사에서 매년 실시한 미스코리아 대회에 반감이 심했다고 한다. 대회 참가자 중 일부가 대통령의 술자리에 참석한다는 소문을 들은 유교사는 부부싸움 중에 이 문제를 종종 거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부끄럼도 없이 나서는 건 여자들을 상품화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나 언론이 이런 걸 모범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그걸 좋아하는 남자들 심리를 이용하는 천박한 여자들이 자기네들 신분의 상승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왜 호락호락 용납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꼭 세계 미인 대회에 한국이 나서야 하나요? 동양 여자의 아름다움은 따로 있는 것이지. 쌍꺼풀 수술을 아무리 해도 서양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걸 사진 찍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걸 보면 한심해요. 현명하신 분이 그런 애들과 술을 드시면. 이쯤 되면 줄담배를 피우던 박 대통령의 눈에 불꽃이 일어났다고 했다. 유 여사는 눈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경호관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젯밤엔 각하 모시고 어디 갔어요? 라며 물어보시지만 안테나는 이미 경호관의 마음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경호관들은 둘러내느라 진땀을 흘리곤 했죠. 그 다음부터 유 여사가 저만치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숨는데 바빴습니다. 유 여사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박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곤 했죠. 그러나 어디 박 대통령이 자기 부인의 부탁이라고 쉽게 들어줄 뿐입니까? 유 여사는 가끔 박 대통령에게 민원 하나 들어주세요 라며 자신에게 들어온 내용을 말하곤 했다. 박 대통령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들었소 하고 되묻고는 묵묵부답이 되면 유 여사는 아픈 곳을 건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소신이나 두고 첩질하는 재벌들과 어울리실 시간을 조금만 양보하시고 제 민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런 말은 박 대통령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되어 재떨이가 날아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1966년 10월 중순에도 청와대에서는 유 여사와 박 대통령 간의 육박전이 치러지는 바람에 박 대통령은 단신으로 마닐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된다. (1966년 10월 21일) 오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월남을 거쳐 마닐라에서 열리는 월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의 참석차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보잉 707기를 전세기로 사용했다. 수행원으로는 이동환 외무부 장관, 김성은 국방부 장관, 홍종철 공보부 장관, 김영욱 정보부장, 이우락 비서실장, 박종규 경호실장, 장창국 합참의장, 조상호 의전비서관, 이범석 외무부 이전실장, 강영규 아주국장, 장상문 구미국장 등 12명이 동행했다. 신상철 주 월남대사와 유양숙 주 필리핀 대사는 현지에서 합류하게 돼 있었다. 박 대통령 일행은 21일 오후 2시 홍콩에 도착. 홍콩 총독의 영접을 받으며 1박한 뒤 22일 오전 9시 30분 홍콩을 출발. 오전 11시 15분에 월남 다낭공항에 도착했다. 비가 쏟아지는 다낭공항에는 구엔 반 티우 의장과 구엔 카오키 월남 총리, 카오 반 비엔 월남군 총참모장 등을 포함한 월남정부 요인들과 신상철 대사 및 최명신 주 월군 사령관이 영접을 나왔다. 박 대통령 일행은 최명신 사령관이 마련한 세대의 UH-1H 헬기편으로 1년 전 파병된 맹호사단의 사령부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비가 계속 쏟아지자 최명진 사령관은 걱정이 앞섰다. 각하, 비가 많이 와서 헬기가 제대로 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트콩들이 대공사격을 할지도 모르고. 박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갈 수 있나라며 앞장서 헬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최 사령관은 게릴라들의 대공사격을 피하기 위해 고공비행을 지시했다. 헬기가 낮게 깔린 비구름 위로 비행한 덕분에 게릴라들의 대공사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퀴논 상공에 도착하자 하늘은 맑게 개어 헬기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 맹호사단 천막사령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최명신 사령관으로부터 맹호사단의 작전 경과를 보고받았다. 1965년 10월 파병 이래 맹호사단은 4차 작전까지 큰 희생자 없이 무사히 마친 상태였다. 미군이 월맹군을 상대로 확인 및 섬멸 작전 개념을 구사하는 동안 6.25 전쟁을 통해 비정규전의 신화를 만든 최명신 사령관은 독창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월맹군 지도자 지압 장군이 모택동에 인민은 물, 게릴라는 고기라는 전술 개념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물과 고기를 분리한 뒤 고기만을 섬멸한다는 분리 및 섬멸이란 작전 개념을 세워 밀고 나갔다. 박 대통령에게 최 사령관은 이렇게 보고했다. 지난 1년간 월남에서 근무해보니 가장 무서운 적은 여자,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월맹군은 이들을 이용해 아군에게 접근, 테러를 가합니다. 그만큼 민간인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무조건 섬멸 원칙을 세워 B-52 폭격기까지 동원하지만 저렇게 해서는 미국이 월남전이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게릴라들을 민간인들로부터 유리시키는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현재 사단이야 전 중대를 각 마을마다 배치하는 중대 전술 기지화 작전이 거의 끝나가는 중입니다. 잘하고 있어.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박 대통령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인접한 천막에서 맹호사단이 작전 중 노획환 적 장비를 살펴봤다. 박정희는 야, 그동안 무기들 많이 빼앗았네 하며 환하게 웃었다. 1966년 10월 당시 우리의 월남 파병 규모는 42,500명으로 총 인구 대비 622대 1, 미군은 31만 명이 파병이 돼 총 인구 대비 622대 1로 한국과 우연히 일치하고 있었다. 이 무렵 미국은 우리 측의 추가 파병을 여러 번 요청해오고 있었다. 마닐라 정상회담도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단결된 힘을 공산진영에 보여주자는 목적이 있었다. 월남 전선을 방문 중이던 박 대통령은 최명신 사령관에게 추가 파병과 관련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추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믿을 정도였다. 최명신 사령관의 회고. 한국군의 월남 파병은 주한미군의 파워를 저지한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나토군을 파병할 수도 없고 본토에 미군을 동원하기에는 선전포고도 없이 치러진 전쟁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로서 가장 동원하기 쉬운 사단은 한국에 주둔한 미 제2, 제7사단뿐이었습니다. 당시 남북한 군사력의 격차는 6.25 직전과 별 차이가 없었을 때입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보에 부담이 컸을 때였기에 박 대통령 입장은 미국이 강권하면 추가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최명신 사령관은 박 대통령이 조만간 추가 파병도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동원 외무장관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미국은 이미 5만 병력을 파병한 우리에게 추가로 5만을 요구했고 이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선 북한이 외교가를 통해 너희 남조선 괴뢰들이 제국주의를 도와 민족 진영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또 남침하겠다는 경고를 공공연히 보내왔습니다. 때맞추어 중공과 소련은 북한이 남침하면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에서 다시 5만 명을 뽑아낸다면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고 저도 미국에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월남전과 한국전이라는 두 개의 짐을 떠맡게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추가 파병은 불가능함을 익히 알고 있던 박 대통령이지만 전장에 나간 장수에게 사기를 꺾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맹호사단 사령부를 방문 중이던 박 대통령은 집합한 파월 장병들을 격려한 뒤 다시 다낭을 거쳐 이날 저녁 8시 홍콩으로 돌아왔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필리핀 대통령의 심술 1966년 10월 23일 일요일 정오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홍콩을 출발 오후 3시 30분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동체에 성조기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진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전세기는 조종석 창문에 걸어둔 작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환영 행사장 앞 붉은 양탄자 앞에 멈춰섰다. 페르디난드 에드랄린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나르시소 라모스 외상 등 필리핀 정부 요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양수 주 필리핀 대사와 필리핀 외무성 의전실장이 기내로 올라가 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한 뒤 환영 행사 일정에 관한 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이 의전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계단을 내려오자 150여 명의 교포들이 환영했다. 계단을 내려온 박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며 포옹을 했다. 뒤따라 내려오던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두 사람의 포옹 장면을 보고 저렇게 닮았을 수가 하며 놀랐다고 한다. 물론 이목구비 하나하나까지 복사판은 아니었으나 마르코스의 분위기는 영락없는 박 대통령이었다. 까무잡잡한 얼굴, 날카로운 눈매에 작은 키, 아담한 체구, 게다가 카랑카랑한 목소리까지 내겐 분간 못할 혼란이었다. 특히 도도하고 당당하게 걷는 걸음걸이는 뒷모습이라면 누구든 쌍둥이라 할 정도였다. 박정희와 마르코스의 닮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외교가의 화제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외모에서만 닮은 것이 아니었다. 1917년생으로 같은 기사생인 것은 물론 그때까지의 인생 역정 또한 비슷했다. 필리핀은 300년 이상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거쳐 19세기 말부터 40여 년간 미국의 지배를 받아온 나라다. 미국의 식민시대에 마닐라에서 태어난 마르코스는 필리핀 법대에 재학 중 국회의원 말룬 다산의 암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주장해 1940년 석방됐다. 필리핀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자 루손섬 북쪽에서 게릴라 지도자로 활동하다 일본군 포로가 되기도 했다. 메가더가 필리핀을 재수복한 뒤 마르코스는 미국으로부터 최고 명예 훈장을 받는 등 종전할 때까지 도합 27개의 훈장을 받은 군인으로 명성이 높았다. 종전 후인 1949년 마르코스는 루손섬에서 하원 선거에 출마해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1959년 상원에 진출할 때도 전국 최연소 최다 득표라는 기록을 세웠고 이어서 상원의장에 출마해 최연소 의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마르코스는 1965년 11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당선됨으로써 국가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마르코스는 필리핀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국내 질서의 회복에 노력하면서 미, 일 등 선진 우방국들과의 관계 설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1969년에 대통령으로 재선, 1973년에는 삼선 개헌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개헌을 추진했다. 1966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NP가 130.8달러였을 때 필리핀은 269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 선두그룹에 들어있었다. 마르코스는 필리핀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가는 부강한 국가로 이룩하겠다는 꿈과 패기와 긍지를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지도자들과의 경쟁의식도 강했다. 육군소장으로서 최고의 외교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던 유양수는 월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던 무렵엔 4년째 필리핀 대사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마르코스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1966년 초 박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외교를 준비할 때 저는 필리핀 정부에 박 대통령을 초청해 줄 수 있느냐고 타진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마르코스, 박정희 두 지도자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서 한국이 먼저 월남의 전투병력을 파병했다는 사실이 마르코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마르코스의 입장은 한국과 조금 달랐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긴밀한 원조가 필요했지만 48년간 필리핀의 식민 모국이 미국이었기에 부담도 컸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미국 식민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을 찬양하면서 반미 분위기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역대 필리핀 대통령들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노력을 해온 만큼 마르코스도 필리핀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멜다도 필리핀 문화 부흥 운동에 앞장서고 있을 때였죠. 반면 필리핀 내부의 인민공산당들은 중공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 마르코스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스는 미국의 월남전 지원 요청에 응했지만 병참과 군수부대 위주의 지원에 그쳤죠. 6.25 당시 미군을 제외한 참전국 중 가장 먼저 전투병력을 한국에 파병한 필리핀은 우리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월남에 전투병력을 파병했다는 사실이 마르코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월남 파병을 통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낸다는 점도 마르코스에게는 아픈 곳을 찔리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제가 대사로서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면 표현은 하지 않지만 분명 뭔가 샘을 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죠. 월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은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의 구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1966년 초가 되니 동아시아에는 월남 참전을 주제로 국가별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한국이 42,500명의 병력을 파병해 선두였고 오스트레일리아 4,500명, 필리핀 2,000명, 뉴질랜드 150명이었으며 태국은 17명에 불과했습니다. 1966년 6월 14일 아스팍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 월남 참전국 대표들에게 우리끼리 한번 모이자는 의견을 내어 만장일치로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일종의 월남 참전국 모임을 만든 것이죠. 정상회담은 참전 각국에게 공통되는 여러가지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가 없었다. 이 모임을 주도할 국가는 한국이어야 한다는 데에도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일주일쯤 뒤 라모스 필리핀 외상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마르코스가 이 회의는 필리핀이 주최해야 한다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동원 장관은 서울에서 열릴 것에 대비해 준비를 하다 라모스 필리핀 외상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직후 미 국무성의 번디 차관보가 급히 내한했다. 번디가 부랴부랴 찾아온 것은 필리핀의 입장을 살려주자는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믿을 수 있는 우방이었던 반면 필리핀은 겉으로는 미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뒤돌아서서는 반미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마르코스를 달래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주최국이 바뀌자 박정희 대통령은 평소 하지 않던 심한 욕설까지 하며 화를 냈다고 한다. 마르코스, 이 나쁜 자식, 윤리도 도의도 없는 놈. 이거 우리가 재창했는데 날치기 아닌가. 회담은 결국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는 것으로 하되 회담 성명서는 한국 외무부에서 작성한 내용을 선택하기로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1966년 10월 23일) 오후 4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필리핀 공항에서 이전 행사를 마치고 숙소인 마닐라 호텔에 도착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월남, 태국 등 각국 정상들도 같은 호텔에 들었다. 박 대통령에게 배정된 방은 566호실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메가더가 숙소로 사용했다는 방인데 여느 정상들의 방보다 작았다. 존슨 대통령을 수행한 러스크 미 국무장관의 방보다 더 작았다. 이동원 장관은 마르코스의 의도적인 한국 무시라 느꼈다고 한다. 수행원들이 분개하자 박 대통령은 괜찮아, 방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떤가. 난 오히려 작은 방이 더 정이 붙는데 신경 쓰지 말게 라고 대범하게 말했다. 마르코스의 심술은 다음 날에도 계속됐다. 1966년 10월 24일 월요일은 공교롭게도 국제연합의 날이기도 했다. 참전국 대사들이 합의하여 마련한 정상회담 순서는 첫날 국회의사당에서 개회식을 가진 뒤 대통령 관저인 말라카낭궁 대회의실에서 1차, 2차 본회의를 비공개로 갖기로 결정했다. 오전 9시 필리핀 국회의사당 단상에는 오른편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의 해롤드 홀트 총리,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뉴질랜드의 커드 홀리오크 총리,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태국의 타놈 키티카초른 총리,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 월남공화국의 구엔 반 티우 의장과 구엔 카오 키 총리가 앉았다. 의사당에는 7개국 대표단원 약 200명과 외교단, 필리핀 국회의원, 각종 단체 대표 등 200여 명, 세계 주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기자와 보도진 400여 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동남아시아 사상 최대의 국제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유양수 주 필리핀 대사의 회고. 사전에 참전국 대사들끼리 모여 시간표를 짜면서 개회사는 주최국 정상인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주전국인 월남과 미국에 비해 필리핀의 입장이 미묘할 것이라는 점을 두고 대사들끼리 토론한 끝에 형식적인 개회사를 하도록 10분으로 짧게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개회식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태국 총리의 사회로 개회 선언이 있은 뒤 뉴질랜드 총리의 제의로 주최국인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이번 회의의 의장이 됐다. 의장의 개회사 순서가 됐다.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마르코스는 스페인 억양이 강한 영어 연설을 유창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참가국 정상들을 환영한다는 대목에서 연설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그런데 그의 연설은 브레이크가 없었다. 10분에 걸친 환영사에 이어 난데없이 평화론으로 이어졌다. 평화와 자유는 모든 인류의 권리이며 소망입니다. 평화와 자유가 없는 곳에 인류의 번영과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상의 순회들은 월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참석했다가 갑자기 평화론이 나오자 표정이 굳어졌다. 마르코스는 연설을 멈추지 않았다. 동남아 국민들은 평화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두운 삶을 강요당한 쓰라린 역사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월남에서는 야만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부도덕한 파괴와
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전은 케네디가 했지만 뒤처리는 존슨의 몫이 된 월남전. 존슨은 월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압박이 필요했고 그만큼 아시아 우방에 결속된 참전이 요구됐다. 그런데 마르코스가 평화론을 주창한 것이다. 청중을 향해 앉아있던 존슨 대통령이 갑자기 의자를 돌리더니 단상에 마르코스를 향해 앉았다. 그리고는 보통 사람의 얼굴만큼 큰 손을 번쩍 들더니 마르코스를 향해 박수를 쳤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파괴이며 인간 양심에 대한 반역이고 신의 섭리에 대한 죄악입니다. 존슨 대통령은 더욱 열렬히 박수를 쳤다. 청중들은 마르코스와 존슨을 번갈아 보며 침을 삼켰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있던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단상 아래에서 지켜보던 유양수 대사의 회고. 저를 포함해 단상 밑에서 보고 있던 참전국 외교관들은 경악하는 중이었습니다. 존슨은 마르코스를 향해 앉아서 평화라는 단어만 나오면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노기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르코스는 10분 예정인 환영사를 무려 30분이나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존슨은 혼자서 수십 번이나 박수를 쳤던 겁니다. 기이한 개회사에서 마르코스는 평화와 자유를 외쳤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르코스와 존슨의 대결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2차 본회의장으로 옮겨갔다. 오전에 개회식이 끝난 뒤 대통령궁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월남 총리 구엔카우키의 월남 현황 설명이 있었고 웨스트모어랜드 주월 미군 사령관의 월남전 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오후 4시부터 열린 제2차 본회의는 각국 원수의 연설로 진행됐다. 커다란 U자 형태의 원탁에 7개국 정상이 알파벳 순서대로 앉고 각국 정상들 뒤로 수행 참모들이 앉았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사회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신봉하는 세계 인류의 염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이 회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 참전국들은 불의와 결연히 대결하며 정의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재천명함과 동시에 침략자들에게는 침략을 포기하게끔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박 대통령은 휴전 전에 외국군대 철수 반대, 월맹의 베트공에 대한 지원의 즉각 중지, 월남에서 월남공화국 외 정치 권력 불인정, 휴전 후 월남의 독립보장 등을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참가국 정상 중 존슨을 만족시킨 유일한 내용이니 회의가 진행될수록 확연해져 갔다. 뉴질랜드에 이어 필리핀 순서가 되자 U자 테이블 중앙에 앉아있던 마르코스는 예의 평화론을 개진했다. 여기서도 존슨은 의자를 돌려 앉은 뒤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U자형 테이블을 따라 순서가 바뀌면서 이윽고 존슨 미국 대통령의 차례가 됐다. 러스크 국무장관 등이 배석하고 그 뒤로는 10여 명의 참모와 수행원들이 앉아 있었다. 참모 한 사람이 존슨에게 준비된 연설문 원고를 전달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존슨 대통령의 방한. 참모로부터 원고를 전달받은 존슨 미 대통령은 원고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마르코스를 향해 의자를 돌려놓고 앉더니 그를 노려보면서 즉석 연설을 시작했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예찬만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쟁취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함으로써만이 평화는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존슨은 마르코스를 향해 마치 교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훈시하듯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 강요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아침에 있었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평화론에 대한 반격이자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위압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 수행원으로 참석했던 유양수 주 필리핀 대사는 그의 회고록 대사의 일기장에서 굵직한 존슨의 음성은 듣는 이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장내는 기침소리 하나 없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만 천천히 장내의 공기를 휘젓고 있었다. 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고 있었다. 존슨은
10여 분간에 걸친 훈시 같은 연설을 통해 참전 7개국 정상회담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월남전에 임하는 미국의 결의를 재천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미국에 대들었다가 퉁발이 맞은 마르코스를 지켜본 박정희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첫날 저녁 마르코스가 박 대통령의 숙소를 예방하고 돌아가자 이동환 장관에게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이 장관, 저 친구 얼굴을 보니 알차게 생겼어. 분명히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1966년 10월 24일 저녁에는 만찬이 열렸다. 각국 원수들이 검은 예복을 입고 참석한 반면 마르코스는 필리핀 전통 의상인 흰 남방 차림으로 만찬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그는 박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 존슨 대통령이나 다른 외국 정상들 앞에서는 큰 손짓을 해가며 열심히 말하다가도 박 대통령과 마주치기만 하면 입을 꼭 다물고는 가벼운 목례나 악수 정도만 하고는 지나쳤다. 이날 저녁 필리핀의 일간지들은 박 대통령의 월남 파병을 비난하는 글을 싣고 매파의 우두머리,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광으로 묘사하며 보도했다. 약이 오른 김영욱 정보부장은 저 새끼 입만 살아서 입만 점점 커지니 라며 마르코스를 노려봤다. 만찬장에서 신문 보도 내용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10월 25일 오전에 박 대통령은 한국 기자들과 만났다. 전날 있었던 웨스트모어랜드 주월 미군 사령관의 군사력 강화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있고 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월남 파병은 현재로서 충분하며 더 이상 증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말라카낭 궁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속개됐다. 회의장은 전날의 씁쓸한 공기가 다 가시고 명랑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날 회의는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각국 정상들이 통역 한 명씩만 배석시킨 채 만나는 정상들만의 비밀 회담이었다. 참전 7개국 수행원들은 모두 대회의실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사무적인 일로 움직이거나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거나 간밤에 숙취로 하품을 하는 등 각양각색의 행동을 하다가 시간이 점차 흘러가자 하나둘씩 소회의실 문으로 시선을 두기 시작했다. 한두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궁금증이 더 퍼지더니 3시간째부터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회담은 오후 2시가 지나서야 끝났다. 소회의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행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잠시 후 키가 큰 존슨 대통령과 키가 작은 박정희 대통령이 맨 먼저 나타났다. 존슨 대통령의 오른팔이 박 대통령의 왼팔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만면의 미소를 띠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결혼 행진 같았다. 존슨은 장례를 향해 왼손을 들어 흔들기까지 했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 됐다. 두 정상 뒤로 다른 수뇌들이 한두 명씩 떨어져 걸어 나오고 있었다. 장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당시 유양수 대사는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하는 감격이 터져 나왔다고 회고했다.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날 회담은 주로 존슨 대통령의 각국 정상에 대한 설득으로 시종했다고 한다. 필리핀은 약 2200명으로 구성되는 필칵이라 불리는 공병과 의무 지원 외에는 증언할 수 없다고 버텼다. 전투 임무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취했다. 존슨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존슨과 박정희에게 마르코스는 평화를 추구하되 대가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존슨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세 나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원조와 병력을 증가시키겠다는 확답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존슨의 자랑이요 모범 사례로 인용되곤 했다고 한다. 인구 대비 병력 파병 규모로 보나 파병 성격으로 보나 한국은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는 국가로 소개됐다. 이 때문에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증파 문제는 거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존슨 대통령은 이 회담을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이 새삼 각별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었다. 고마움의 표시로 존슨은 자신의 가슴에도 못 미치는 작은 키의 박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혈맹의 유대를 과시한 것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공동성명서 채택과 선언문 검토를 위한 4차 회의가 진행됐다. 오후 6시 30분 7개국 정상들은 월남 문제의 해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유대 강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원칙들을 밝히는 공동성명서, 공동선언, 자유의 선언, 세계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마닐라 정상회담은 막을 내렸다. 1966년 10월 26일 귀국길에 오른 박 대통령 일행은 오후 4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호상 국회의장, 이상철 국회 부의장, 정일권 국무총리, 산부 요인 등과 천여 명의 출연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경수 여사도 아들 지만군을 데리고 나와 기상으로 올라가 박 대통령을 영접했다. 유 여사가 가셨던 일은 잘 됐어요. 고생 많으셨죠. 라고 인사했고 박 대통령은 웃음을 머금은 채 지만군을 보듬어 안았다. 박 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통해 세계사의 중심 무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우리의 발걸음이 세계사에 크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오던 우리도 이젠 이웃을 돕는 성년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그가 국군 의장대를 서열하는 동안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오색 연막을 뿌리며 가을 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미 양국의 밀월기가 정점에 도달한 시점은 존슨의 한국 방문 때였다. 1966년 10월 26일 존슨 미 대통령 부부 일행은 마닐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필리핀을 떠나 월남, 태국, 말레이시아를 순방한 뒤 10월 31일 오후 3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세 대의 비행기에 러스크 미 국무장관을 포함한 수행원 50여 명과 170여 명의 보도진들을 거느린 대식구였다. 한국 정부는 존슨 대통령 부부와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평소 근검하기로 유명한 박 대통령이 영접비로 1억 5천만 원을 책정했다. 연도에 늘어서게 될 시민과 학생들에게 나눠줄 태극기와 성조기 40만 장을 사들였다. 존슨 방한 기록 영화 제작도 기획됐다. 5만 장의 포스터, 11개의 대형 아치, 19개의 대형 탑, 7개의 현판, 9개의 대형 플래카드와 연변에 놓일 국화 화분 5,000개, 특히 도로에 뿌릴 색종이 5만 부대와 6만 개의 고무풍선도 준비됐다. 서울시청 앞에는 시민들이 대거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 을지로 입구, 남대문, 덕수궁 내에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로열박스와 연단을 만들고 평화대라 이름 붙였다. 미국, 서독, 영국 등지에서 국빈을 맞을 때의 준비 상황과 기록 필름 등을 참조하여 준비한 이 평화대는 시민 환영 대회장으로서 국무위원 이상 요인 100여 명이 양국 원수를 빙 둘러싸면서 앉게 해두었다. 존슨 부부가 머물 숙소는 워커힐 호텔로 정했고 한양대학교에서 워커힐에 이르는 비포장 도로를 밤을 새워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10월 31일과 11월 1일 존슨 대통령이 2박 3일간 숙소로 사용할 워커힐은 외부 손님을 일절 받지 않기로 했으며 존슨 대통령이 193cm의 거구인 점을 감안해 홍콩에서 큰 침대를 갖고 왔다. 국회에서는 존슨 대통령이 연설하게 될 때 부인을 어느 좌석에 앉힐 것인지로 고민하기도 했다.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각급 학교, 관공서는 물론 일반 회사와 부인회, 민간 단체, 정당 조직에까지 존슨 대통령이 도착하는 날 동원령이 떨어져 있었다. 10월 31일 오후 3시 정각 말레이시아에서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존슨 대통령 부부 일행은 공항에서 박 대통령 내외의 영접을 받았다. 연옥색 한복 차림의 유경수 여사가 버디 여사에게 장미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양국 원수는 삼군 및 해병대 의장대를 사열한 후 시청 앞 광장에서 베풀어질 시민 환영 대회장으로 향했다. 박 대통령은 존슨과 함께 무게차에 올랐고 유경수 여사는 버디 여사와 함께 2호차를 탔다. 버디 여사는 동남아 6개 나라를 다 방문해봤지만 이런 환영은 처음 받아본다며 놀라워했다. 30대의 경찰 사이드카를 선두로 150대의 자동차가 출발했다. 행렬의 길이는 300m에 이르렀다. 공중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오색 연막을 뿌리며 날고 그 아래로 경호 헬기가 낮게 선회했다. 연도에는 양국 국기를 흔드는 인파 속에 웰컴 카우보이, 존슨, Say You Love Us 등 플래카드와 피켓들이 존슨 대통령의 눈길을 모았다. 존슨의 입경은 가깝고도 멀었다. 공항을 출발하자마자 대대적인 환영 인파를 경험한 존슨 대통령은
9번이나 차에서 내려야 했다. 공항에서 박 대통령과 나란히 링컨 콘티넨탈 승용차에 앉아오던 존슨 대통령은 연도의 환영 인파에 감격하더니 강서구 발산동 삼거리를 조금 지나자 차를 세우게 하고 박 대통령을 이끌고 연도로 내려섰다. 누렇게 익은 들판을 향해 걸어간 존슨 대통령은 물이 채 마르지 않은 논으로 들어가 벼이삭을 손으로 잡아보면서 박 대통령에게 이것이 한국의 주산물이요 하고 물었다. 박 대통령은 영어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벼라고 부르죠 라고 대답했다. 존슨 대통령은 구두와 바지에 진흙이 묻었다. 경호원들이 애워싼 가운데서도 인파들이 몰려들었다. 존슨 대통령은 경호원들의 제지를 만류하면서 학생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다시 차에 올랐다. 양화교 앞에서도 차를 세운 존슨 대통령은 10여 분 동안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즐겼다. 노량진 전차 정류장에서도 차에서 내린 존슨 대통령은 환영 인파 속에 농악대들에게 둘러싸였다. 농악 장단에 맞춰 박수까지 치는 존슨 대통령에게 천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자 경호원들이 당황했다. 영접위원장 장기영 부총리가 직접 앞에 나서 대열을 정리했다. 제1한강교 앞에서는 금남여중 학생들로부터 꽃가루 세례를 받으며 10여 미터를 걷기도 하고 삼각지 교차로 부근에서는 한복 차림의 여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세종로에 남녀 배우 200여 명이 궁중 예복을 입고 도열에 서 있자 존슨은 또다시 차에서 내려 이들과 어울렸다. 시내로 들어올수록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존슨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경호원들이 이건 너무합니다 라며 제지했다. 존슨은 차에서 1분 정도 대기하다가 다시 차에서 내려 경호원들을 제치고 환영 인파와 악수를 나눴다. 양국 원수가 탄 승용차가 남대문에 이르자 500마리의 비둘기가 발목에 오색 테이프를 달고 날아올랐다. 승용차가 남대문을 돌아서자 고층 건물에서는 색종이와 꽃가루를 뿌렸다. 거리에는 군악대와 학생 밴드가 줄지어 행진하며 존슨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텍사스의 황색 장미와 고향의 봄 등을 연주했다. 존슨은 무게차에서 양손을 번쩍 들고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시청 앞에 이르렀을 때 군중은 거리를 꽉 메우고 있었다. 남대문, 소곡로, 을지로 입구까지 약 35만 군중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며 존슨 대통령 만세를 외치곤 했다. 존슨이 가는 곳마다 꽃바다에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아름다운 축제를 시민들도 즐기고 있었다. 시민 환영대회장인 평화대 아래로 승용차가 멈춰서자 양국 정상부부가 나란히 차에서 내려 붉은 양탄자가 깔린 연단을 걸어 올라갔다. 양쪽에는 300명의 수도 여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학생들과 진명여고 학생들이 국화꽃잎을 뿌리며 텍사스의 황색 장미와 아리랑을 합창했다. 공항에서 시청까지 24km를 오는데 2시간 45분이 걸렸다. 시속 8km로 달린 셈이었다. 박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가장 가까운 친구요, 가장 귀한 손님 한 분을 맞이했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신세 만지는 국민이 아니라 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신세진 것을 갚을 줄 아는 신의와 책임을 가진 민족임을 자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존슨 대통령은 여러분의 업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과 월남에 제공하고 있는 용감하고 관대한 도움에 사의를 표하고자 왔다고 하면서 한국의 발전과 마닐라 회담의 성과를 찬양한 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하에 태평양 지역 사회에서 명예롭고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인의 나라는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라고 말했다. 환영대회가 끝나자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고백하듯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오. 사실 나는 한국민들이 이토록 뜨겁게 날 사랑할 줄 몰랐소. 만일 이런 경험이 없이 은퇴했더라면 난 무척 초라하고 슬펐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입술을 꼭 다문 채 수줍은 듯 웃고 있었다. 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미인 외교 1966년 10월 31일 오후 5시 40분 시청 앞 평화대에서 시민 환영대회에 참석한 존슨 대통령 부부는 중앙청에서 헬기로 갈아탄 뒤 숙소인 워커힐 에메랄드 빌라에 도착했다. 존슨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8시 25분 헬기편으로 청와대로 다시 와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예방했다. 박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및 그네 양과 함께 청와대 현관에서 귀빈을 맞았다. 존슨 대통령은 그네 양을 소개받고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양국 원수는 박 대통령 서재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중앙청에서 열린 박 대통령 초청 만찬회에 참석했다. 만찬장에서 존슨 대통령은 장기영 부총리에게 오늘날을 환영해준 서울 거리에 군중들이 몇 명이냐고 물었다. 장 부총리가 320만 1031명입니다 라고 답하자 존슨은 내가 세어보니 320만 2031명 같더라 라며 파한대소했다. 존슨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수행한 미국 기자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반미 데모나 양키 고홈 같은 구호가 항상 있었는데 한국은 예외적인 나라여서 이상하다고까지 했다. 존슨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부인 버드 여사와 춤을 추기도 했다. 만찬이 무르익어 박 대통령과 나란히 칵테일 잔을 들고 있을 때였다. 이동환 외무장관이 옆에 서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축혀 올렸다. 박 대통령 각하, 당신 옆에 있는 이 장관은 큰 일꾼입니다. 한일 회담 성사시켰죠. 에스펙도 창설했죠. 내 밑에 이 장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미국은 달라졌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빙그레 웃더니 존슨 대통령이 정말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 장관은 낮의 외교도 잘하지만 밤의 외교에 더 익숙합니다. 라고 농담을 했다. 존슨의 눈이 무슨 뜻이냐는 듯 크게 떠졌다. 박 대통령은 키가 큰 존슨에게 귓속말로 나는 마누라에게 꽉 잡혀있는데 이 장관은 밤만 되면 무법자죠. 라고 말했다. 허리를 숙여 박 대통령으로부터 말을 들은 존슨 대통령이 이 장관을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이 장관이 한마디 했다. 존슨 각하, 사실 제가 가끔 대접차 기생집을 덜어 가는데 그걸 박 대통령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존슨이 거 기생들이 무척 매력적이라고 들었는데 라며 호기심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이 장관 거 기생 파티 한번 열어드리지 라고 했다. 존슨 각하, 그럼 기생집에 한번 갈까요? 존슨은 이 장관의 말에 부인 버드 여사가 저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장관 두말하면 잔소리요 라고 했다. 이 장관은 즉시 이범석 의전국장을 불러 다음날 저녁 워커힐 별채에서 기생 파티를 준비하도록 일렀다. 별로 내세울 곳이 없던 한국으로서는 외국 귀빈을 접대하기 위한 미인 외교가 있었다. 한국은 유엔의 옵서버 형식으로 참석할 수 있었고 북한은 아예 자격이 없던 시절이었다. 옵서버 자격은 매년 유엔 회원국들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만 유지되는 신분이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프리카나 제3세계 고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인 외교라는 독특한 접대를 받지 못하면 유엔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현상이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기생 파티는 외무부 의전국장이 담당하는 업무가 되고 있었다. 1960년대의 한국 사회는 미인들이 가질 직업이 거의 없어 유명한 요정마다 뛰어난 미인들이 요정 마담으로부터 각별한 훈련을 받아 외교 요원으로 양성되곤 했다. 손님을 접대하되 본인은 취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유행가를 아름답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거나 한복 아래 흰 양말을 신되 바닥이 조금만 더러워지면 즉시 갈아 신어야 한다는 등 나름의 예법을 지키게 해 가난했지만 풍류가 있었다. 이범석 의전국장은 서울 장안에 5대 요정의 간판 스타들을 자주 동원했다. 생전에 이범석 의전국장은 측근들에게 그 무렵 기생들은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었다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다음날 워커힐에서 만찬이 끝난 뒤 존슨 대통령은 기생 파티가 기다려져 안절부절 못했다고 한다. 이동환 장관은 존슨 부부를 방 안까지 모셨다. 이 장관은 존슨에게 오늘 밤 월남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라고 하자 존슨은 나도 얘기하고 싶소. 같이 조용한 데로 나갑시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로 그 순간 버드 여사가 불쑥 나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말씀 나누세요 라며 옆방문을 소리나게 닫고 사라졌다. 순간 존슨의 얼굴엔 실망의 빛이 감돌았다. 이 장관과 존슨은 응접실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다. 이 장관이 말을 꺼냈다. 모처럼 한국에 오셔서 기생 파티를 하지 않고 가시면 섭섭해 하실까봐 준비했는데 의미가 없게 돼버렸군요. 나도 기대를 많이 했소. 그런데 마누라 때문에 이 모양이요. 하지만 고마움만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장관, 박 대통령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이동환 당시 외무장관의 회고. 비밀리에 준비한 파티에 관한 정보를 버드 여사가 입수한 것 같았습니다. 이날 워커힐 만찬장에서 버드 여사는
존슨의 곁에 계속 붙어 다니곤 했거든요. 그래서 숙소까지 동행했지만 결국 갈 수 없었죠. 존슨 대통령이 돌아간 뒤 그가 기생 파티에도 참석했다는 소문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돌아다녔습니다. 한미 최대의 밀월 시대에 있었던 웃지 못할 촌극이었죠. (1966년 11월 1일) 오전 9시 이동환 외무장관은 방한 이틀째를 맞은 존슨 대통령 부부를 모시기 위해 워커힐 에메랄드 빌라를 찾았다. 30분쯤 시간이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장관과 아침 산책을 함께했다. 이동환 당시 외무부 장관은 존슨이 산중턱에 올라 갈대밭 사이로 모래가 반짝거리는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장관, 저길 보시오. 저 갈대밭. 내 고향의 텍사스를 보는 듯하구려. 정말 서울은 살기 좋은 곳이오. 사실 워싱턴은 공포의 밤을 지내야 하오. 그러나 서울은 너무 평화스럽고 질서 있어. 난 진정 사람이 살만한 곳인 이곳 서울. 특히 저 강, 너머 갈대밭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존슨 대통령 부부는 오전 10시에 헬기편으로 청와대에 도착했다. 양국 정상 부부가 나란히 아침 인사를 나눴다. 유경수 여사가 버드 여사를 안내해 경복궁에서 열리는 국전을 관람하고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예정 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끝난 이날 회담에서 존슨은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무례함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를 추켜세웠다. 존슨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만족을 표시했으며 한국 측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방 현황 및 군원 상황을 설명, 미국의 재정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회담에는 양국 정상 외에 한국 측에서 정일관 국무총리, 장기영 경제부총리, 이동환 외무부 장관, 김성은 국방부 장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및 이우락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러스크 국무장관, 번디 극동담당 국무차관보, 로스트 대통령 특별보좌관,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회담이 끝난 뒤 양국 대통령은 서울역으로 향했다. 예정보다 40분 늦게 도착한 존슨 대통령은 12시 3분 박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인천 방면 개찰구를 통해 미리 마련된 2칸짜리 특별 기동차에 올랐다. 열차 안에서 양택식 철도청장은 존슨 대통령에게 종신 승차권과 철도 기념 메달을 전달했다.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철도청은 이화여대 4학년 유재숙 양 등 4명의 여승무원을 긴급 채용, 열차 내에서 접대를 하게 했다. 두 정상은 기차 안에서도 회담을 계속했다.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 정일건 국무총리 등도 함께 탄 특별 전망차는 서울역을 출발, 용산, 서빙고, 청량리, 의정부역을 거쳐 12시 58분 준해역에 도착, 리무진으로 육군 제26사단 연병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박 대통령은 연병장으로 걸어가면서 193cm의 존슨 대통령을 의식한 듯 빙그레 웃으며 서종철 1군 사령관을 존슨 대통령 옆으로 끌어세우곤 했다. 존슨 대통령과 비슷한 키의 서종철 사령관은 군모 때문에 존슨보다 더 커 보였다. 이를 의식한 존슨은 서장군이 곁에 설 때마다 발도 드물하며 좌중을 웃겼다. 양국 정상은 26사단 장병들의 태권도 격파 시범을 참관했다. 존슨 대통령은 장병들이 격파한 벽돌을 직접 만져보며 놀라워했다. 이날 존슨 대통령은 월남에서 전사한 고 이인호 소령의 미망인 이경자 여사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오후 2시 청와대로 향하는 박 대통령과 헤어진 존슨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헬기편으로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1군단 제36 공병단을 방문했다. 유엔군 사령부 의장대 사열을 받은 존슨 대통령은 150여 명의 미군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나눈 뒤 헬기로 부대를 떠났다. 오후 3시 45분 존슨 대통령이 탄 헬기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마을의 안용고등국민학교 운동장에 착륙했다. 3만여 명의 군민과 학생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대기 중이던 경찰 100차에 올라탄 존슨 대통령은 20여 분 동안 마을을 순회하면서 열광하는 학생들의 손을 잡아보기도 했다.
주민들은 존슨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뒤에 있던 무명 동산을 존슨 동상이라 명명하고 동상 꼭대기에 존슨 기념비를 세웠다. 이날 존슨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기념비를 손수 제막했다. 지금도 존슨 동상과 기념비가 있는 이곳은 1999년에 화성 군민의 이름으로 현충탑을 건립했다.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던 김전수 씨는 존슨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가 먼지를 일으키며 운동장에 착륙하는 순간 학교에서 나눠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동료들과 언덕 위에 서서 구경했던 추억을 더듬었다. 아이스 깨기에 사용하던 30cm짜리 대나무 막대기에 풀칠해서 만든 국기를 들고 된소리로 존슨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문은 우리에게 외롭지 않고 든든하다는 자신감 같은 걸 줬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세계 제일 가는 강대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 마을에 와서 손을 흔들어주고 노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동화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 마을에는 지금도 존슨 동상이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등용 농림부 농정국장으로부터 안녕마을 개발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군중 맨 앞자리에 갓쓰고 남색 도포 차림으로 앉아있던 최시종 노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존슨은 노인의 이름을 묻고 우리말로 내 이름은 존슨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동네 주민들이 선물해준 신랑 복장을 걸쳐 입고 최 노인과 사진 촬영을 했다. 존슨은 최 노인의 손을 잡고 헬리콥터까지 걸어간 뒤 최 노인을 번쩍 들어 헬기에 탑승시키고는 자신과 함께 수원 상공을 2차례 선회한 뒤 지상으로 내려왔다. 기상에서 존슨은 농사일로 거칠어진 최 노인의 손을 잡으며 미국에 오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 최 노인이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하자 초청하겠습니다 라고 한 뒤 호주머니를 뒤져 볼펜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머니 칼을 선물했다. 이날 존슨은 동네 노인들에게 나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압니다. 이 마을과 같이 아시아 전역이 발전하게 될 때 아시아의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24인치 RCA사 텔레비전 한 대를 기증한 뒤 숙소인 워커힐로 돌아왔다. 11월 1일 오후 6시 30분 존슨 대통령 부부는 워커힐 코스모스 홀에서 박 대통령 부부를 초청 만찬을 베풀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만찬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김대중 의원은 이날 만찬 도중 발생한 정전 사건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 리세션이 시작됐을 때 갑자기 전기가 꺼졌다. 우연한 사고였지만 약 1분 동안에 걸쳐 어둠이 계속되는 동안 이것은 혹시 암살 음모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기나긴 1분이 지나 홀이 밝아졌을 때 존슨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그와 함께 있었던 박 대통령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존슨 대통령의 신변에 어떤 이변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 경호원들이 미리 준비한 장치, 즉 벽에 회전문을 만들어 두고 있었는데 전기가 꺼지자마자 경호원들은 존슨 대통령을 위로 덮치면서 그를 재빨리 이끌어 회전문 뒤쪽으로 숨겨버렸던 것이다. 우리는 존슨 대통령이 무사했다는 것을 알고 한숨 돌렸지만 미국의 우수한 경호술에 감탄했던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삼선 개헌의 예감. (1966년 11월 2일) 방한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은 존슨 대통령 부부는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오전 9시 10분에 국회에 도착했다. 존슨 대통령 부부는 의장실에서 이효상 국회의장과 김종필 공화당 의장, 박순천 민중당 대표 및 김영상 민중당 총무 등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선물을 교환하고 10여 분 동안 환담했다. 이 국회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자 존슨 대통령 부부가 배영호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존슨은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올라 30여 분간 연설했다. 존슨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수단에 의한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깨닫게 될 때만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았다. 싸움을 걸어온 자가 싸움을 그만둘 때까지 우리는 강력해야 한다며 한미 간 우호 협력을 강조하면서 유능한 한국 정부는 활발한 야당과 민주적인 대화를 해나가면서 국가를 근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시아 공동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을 찬양했다. 이어서 청와대를 방문한 존슨 대통령 부부는 이 한 인사를 겸해 예정 시간인 15분을 넘기고 약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2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경제, 사회 및 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 미국이 계속 지원할 것과 주한미군을 현재선 이하로 줄이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천명했다. 오전 10시 50분,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 부부와 함께 헬기의 동승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21발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3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환송사를 통해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각하를 얼마나 존경하고 또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해해 줄 믿는다면서 이번 방안이야말로 각하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태평양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서로 태평양 맹우로서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 대통령은 이 한사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며 공산주의와 대면해서 자유수호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한국민을 위해 미국 정부와 미국인은 영원히 어깨를 같이 할 것이며 국민과 국토의 생활 방식을 보존하기 위한 한국인의 노력에 미국은 언제나 돕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66년 11월 2일 오전 11시 30분 존슨 대통령 일행은 한국을 마지막으로 동남아 7개국 순방이란 긴 여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이륙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밀월 관계는 미국의 강력한 대한 지원을 보장해 주었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대일 청구권에 의한 무상자금 및 경제차관, 월남 파병에 의한 연간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본국 송금, 베트남 군수 호황 등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미 1966년 2월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도 존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비료공장, 원자력발전소, 전주공단, 구로수출공단, 경부고속도로 등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은 대부분 존슨 대통령 재임 시 시작했거나 완성된 것들이다. (1966년은) 무르익은 가을 들판의 곡식처럼 풍요롭게 저물어갔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 대한민국은 13.4%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박 대통령에게 재선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고민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초대 공화당 총재를 지낸 정구영 의원은 박정희의 속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다. 정구영의 생전 회고록 실패한 도전에 실린 그의 회고. 1966년 가을부터 박 대통령의 재출마가 논의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몇 가지 점에서 실책이 없지는 않았지만 경제계획으로 2차 산업을 일으켰다는 점은 그분의 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죠. 그러나 2기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박 대통령이 1971년 선거를 미리 전망하고 이 나라 정치 판도를 어떻게 이끌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걸 염려했습니다. 물론 한간에 논의되던 부정부패가 결점이기는 하지만 지난 4년간의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점, 대통령이 국정에 열성적임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2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1971년의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없이는 2기 통치 기간 중 정치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1966년 11월 28일) 오후 4시 73세의 정구영 옹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과 3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정구영 의원은 먼저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쟁에 의한 조국 통일은 불가능하다. 공화당 창당 선언에서 밝힌 대로 조국을 근대화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근대화를 통해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북한을 이기는 길이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재출마에 당선되면 지금처럼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방,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여 공산당 치하보다 자유가 있다는 강점을 넓혀나가야 한다.
국민의 그 같은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선거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형태의 그 어떤 방법의 통일이건 우리가 공산당에 패배할 우려가 없다. 박 대통령은 정의원의 견해에 뜻을 같이 했다고 한다. 정구영은 통일에 대비하는 정부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지적은 이듬해인 1967년 봄 통일백서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어 정부기구로 국토통일원이 탄생하게 되는 단초가 됐다. 통일 논의를 매듭지은 정구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런 대전제하에서 2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셔야 하며 당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2기 대통령에 당선돼서 4년 임기 안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2차 임기를 마친다면 그 이후 누구한테 공화당의 지도권을 넘겨줄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하시고 출마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첫째 조건이 평화적 정권 교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다시 5.16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으뜸의 지표로 해서 나가야 합니다. 정구영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헌법상 마지막 임기가 되는 2기 재임 기간 중 주변에서 제기할 3선 개헌론을 경고했다고 한다. 각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무난히 당선되리라 봅니다. 당선되는데 2기 집권 1년이나 2년 후면 3선 개헌을 하라고 진언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즉, 각하가 1차 임기에서 경제개발의 기초를 닦았고 2차 임기 중에는 2차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이고 곧바로 3차 계획을 세워 튼튼한 개발의 궤도를 깔아야 한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데 각하 이외에 적임자가 없다. 둘째, 김일성이 남침을 떠들어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각하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경제 건설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정치 안정이 기묘하다. 정치 안정은 각하의 영도력 없이는 안 된다. 조국을 방위하고 조국을 건설하는 일에 각하의 영도력이 필요하니 3기 대통령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날 겁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고회의 의장이던 시대에 국민투표로 경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하께서 이 헌법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각하의 그늘에서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 큰 치부를 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개헌을 요청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각하께서는 2기 대통령에 출마하실 때 어떤 경우에라도 3선 개헌을 안 하겠다, 진언하는 사람이 있어도 뿌리치겠다는 결의를 굳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불행해집니다. 박 대통령은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으로부터 즉답 듣기를 거부하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기로 했다. 좀 더 신중한 고려를 기대해서였다. 정구영과 박정희가 다시 만난 것은 1967년 2월 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되고 6일째 되던 날이었다. 명목은 국회에서 통일백서를 통과시키도록 박 대통령이 당에 지시한 것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통일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3시간쯤 지났을 때 박 대통령이 불쑥 "선생님, 작년 겨울에 저한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화제를 돌렸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죠? 1971년 선거 말입니다. 후임자를 물색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아, 그 말입니까? 저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정구영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3선 개헌 문제가 나온다 해도 거부할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란 답변을 기대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1971년 선거에는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구영은 회고록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이 말은 기대 밖이었다며 허탈했던 느낌을 기록해두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무렵부터 3선 개헌 문제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당 총재 상이역인 정구영은 왜 3선 개헌을 염려했을까? 당을 중심으로 구축된 권력관계의 본질을 짚어보던 정구영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분위기에서 이미 그 조짐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1965년 6.3 사태에 정부가 계엄령으로 대처하면서 정당은 힘을 잃었다. 김종필이 없는 사이 반김운동에 앞장섰던 김성곤을 포함한 비주류들이 대야 협상을 주도하면서 세력관을 넓혀갔다. 이때 이후락, 김형욱, 박종규 등 대통령의 막류들은 이들 비주류의 약진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구영은 이 막류들의 세력 팽창이 장기 집권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라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에게 경고를 해준 셈이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구영의 염려는 1967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 행정 막류들의 김종필 견제로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